새벽 뉴스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이 경제 위기를 실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화물차 운전자 교육과 폭등이 당장 자기 생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요. 실감하지 않을 수 없죠. 매일 장을 보는 주부들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가 때문에. 매일 식용유 써야 하는 식당 주인들도 마찬가지고 절감하죠. 일상의 영역에서 생활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걸 체감합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 뭔가. 근데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부가, 안 그래도 대중의 일상적 감각이 없는 부부가 이제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대주잖아요. 기름값이니 방방하니 물가니 생활의 무게가 없잖아. 이 경제학이란 말이 무슨 형이상학처럼 들릴 거라고 저는 봐요. 실감을 못하면 공부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출근은 지가 하잖아요. 퇴근은 칼퇴근이야. 퇴근 후에는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 주말이면 신발 사야 되잖아. 빵 사고 영화도 봐야 되고 바쁘셔. 대통령이 실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일도 없고 그러니 해법을 낼 일도 없다. 일단 이걸 전제해야 돼요.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요. 우리끼리. 자, 이걸 기본 전제로 깔고 교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줄 거 아닙니까? 부탁해요. 제가 오늘 총수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고서는 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도 뭐냐면은 지금 잠깐만요, 교수님. 좀 전에 제 칭찬을 하다 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려면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니 지금 본질을 정확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데 제가 깜짝 놀래요. 근데 그게 경제적인 사고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살아온 삶 속에서 이제 경륜이죠. 제가 오랫동안 수년간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꽤 통찰력과 꽤 경륜이 있어요. 교수님, 꾀는 빼주세요. 제가 경륜이를 갖추고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꽤 있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십니다. 아, 꾀가 높은 겁니까? 예.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대한민국의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힘은 뭡니까요? 미국의 힘은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달러. 그 다음에 둘째가 군사력. 이거잖아요. 달러가 뭡니까, 교수님? 미국에서 학위 받으셨으면서. 근데 그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 연준이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연준이 지금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연준은 금융위기가 터져도 그걸 달러 찍어내서 수습을 했었잖아요. 70년대 석유파동도 결국은 해결했죠. 그렇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수습을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고요. 둘째는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로 통제력을 지금 상실을 해버렸어요.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 찍어내는 힘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거 벗어나는데 대한민국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예.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을 소모품으로 쓴다? 그렇죠.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제가 뉴스공장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의 경제와 기술을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을 한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게 결국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이라고 제가. 근데 뭐 그 이후에 뭐 김준영 원장도 뭐 그 비슷한 얘기를 떠들고 다니고 있고 막. 문재인 정부 때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그런 말로 대변되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친구로 두는 전략을 구사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바이든이 가치동맹이라는 말을 꺼냈거든요. 요게 함정이에요. 중국하고는 한국이 같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잖아. 가치가 다르잖아. 가치가 다른 곳하고는 경제도 같이 하면 안 되지. 이런 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보동맹 밑에다가 기술동맹을 넣어서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 파는 것도 야 그거는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가치 동맹 차원에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걸 간파하신 거지. 간파하신 건데 설명이 너무 길었어. 그래서 설명 부분은 제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맞죠? 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네, 그렇죠. 이걸 보자고요. 네, 보자는 거죠. 요새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 다들 알려진 얘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는 5월 달에 8.6%를 기록했는데 이게 41년 전 81년 이래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요? 거기다 가계 소비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미시간대랑 여론조사 기관이 1946년부터 이 지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1946년 이 지수를 만든 이래 최저예요. 얼어붙었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예, 완전히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그 결과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연준에서는 아직 금리를 제대로 안 올리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먼저 그러니까 앞서서 막 폭등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이기 때문에요. 나스닥이 지금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예,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가잖아요. 기술주가 이 정도예요. 이건 진짜 대폭락인데. 예,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는 이제 다음 주 최백은 TV 보시면 돼요. 예. 애플도 거의 한 27% 이렇게 떨어졌어요. 미국의 월가가 지금 초상집인 거예요. 초상집이요. 자, 그런데 70년대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70년대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인플레이율하고 석유 가격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위에 건 석유 가격, 아래 건 예, 인플레이율. 그렇죠. 석유가 주도를 한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위에는 달러 가치요. 근데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달러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석유라든가 원자재 같은 것들이요. 1차 상품이라 그래요. 모든 상품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라 이거죠. 거래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데 달러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석유를 수출을 해가지고 만약에 100달러를 받았는데 100달러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도 필요한 거 사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주 옛날에 사는 것보다도 2분의 1못 사겠어. 달러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석유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달러 가격하고 반대로 되게 움직입니다. 7, 80년대는 그랬어요. 달러 가격이 안정되고 상승하자 석유가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금리를 올리면 미국하고 달러가 유입해 들어올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유가나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예, 과거에는요. 7, 80년대 그렇게 해결했는데. 이게 70대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가 낮고 예.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달러가 높고 이런 그렇죠. 이게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역의 관계가 항상 성립돼 왔는데 최근에는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둘 다 올라가고 있다. 같이 올라가고 앉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유가가 올라간 건 전쟁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미국이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해가지고 석유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겠냐고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알렌 블라인더라고 전 연준 부의장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연준이 지금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연준이 물가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막 주가가 폭락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되느냐, 금융을 안정시켜야 되느냐, 굉장히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월가가 죽으니까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 어정쩡한 상황이 그렇죠. 됐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그 힘을 가지고 세계 경제 위기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럴 수단이 없다. 지금 연준 워싱턴이 일 저질러 놓고 우리한테 지금 저거 한다 이거예요 지금요. 예?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봐보세요. 125엔 넘었을 때 제가 한번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어저께 이제 135엔까지 이제 돌파를 했어요. 이게 마지노선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일본은행의 총재가 구로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돈을 아무리 일본은행이 찍어내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그 마지노선이 125엔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4월 때 넘어가 버린 거예요. 135엔까지 어저께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7%나 더 하락을 한 거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자를 많이 물게 되면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려면 이자를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정부가 발행하는 장기 10년짜리 채권은 0%로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운용을 해왔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 국채가 0.25%를 돌파한 거예요.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서 사들여도 저게 지금 통제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0.25라는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그동안은 넘어가려고 하면 돈 찍어가지고 돈 찍어서 사들여서 방어해 왔는데 그 방어선을 돌파해 버렸다.
최근에 돈을 엄청 찍어 사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냐면 일본 국채를 던지는 거죠 막. 던지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렇죠. 일본가 돈 찍어서 막 사들이고 있어요. 돈을 막 찍었으니까 엔화 가치도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135엔을 돌파한 거야. 이것도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노선을 135엔이 왜 마지노선으로 갔냐면 이게 한국과 일본 간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되는 135엔 넘으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된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본은 뭘 동원하겠어요? 그 달러 풀어야지.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빠르게. 지난해 최고 대비 950억 달러 감소면 엄청나게 감소했네. 그렇죠. 거의 1,000억 달러가 줄어든 거예요. 네? 교수님, 잘 됐다. 이게 아베 때문이거든, 다. 낙타달 거 없어. 아베 집권한 이후에 일본 경제 규모가 더 많이 찍어낸 거예요. 교수님이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스베이다 처음 나왔을 때 아베 이코노믹스는 망한다. 틀림없이 망한다. 두고 봐라. 그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지금 내 말이 맞지. 그때는 굉장히 예로웠었어요. 전부 다는 그냥 아베노믹스 잘 된다고 이러던 데시니까.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는 아베노믹스가 찬양받았어요. 찬양일생. 그때 교수님이 아베노믹스 이거 망한다니까. 그때 외톨이였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박수. 자, 그런데 일본 총재가 바뀌었잖아요. 누구죠 지금? 저기 바뀐 기시다 총리. 네, 기시다가 바뀌었잖아요. 기시다가 이 아베노믹스 부작용이 이제 막 이제 우려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엄청 찍어가지고 막 채권, 주식 섞어 다 사들인 거야. 막 사들인 거야. 그러니까 저러다 주가 떨어지게 되면 잠깐만 교수님 개딸들을 위해서 아베노믹스가 뭐냐?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요. 그래서 주식 가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불 때리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했어요. 저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거든요.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 보험회사들이 저걸 갖고 있는 거 다 손실 볼 게 아닙니까? 그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야. 그래서 작년에 5월 달부터 이걸 멈췄어. 돈 찍어내는 거를. 일본의 국채를, BOJ라는 게 일본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 거의 절반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일본 은행들이 한 15% 갖고 앉아있고, 한 155조 정도 엔 정도는. 근데 보험회사들이 또 한 218조 엔 갖고 앉아있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일본 금융권 전체가 지금 일본은 손실이 지금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국채를 지금 막 팔아치우고 앉았으니까, 외국인들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35엔을 돌파했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98년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무역 적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엔화 가치 방어한다고 외환 보유액 풀어가지고 외환 보유액은 저렇게 급감하고 앉아있고. 이런 악순환 고리에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요. 그건 뭐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일본을 버리는 거죠. 일본의 자산들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일본의 국방비를 GDP 대비 0.98% 썼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근데 이거를 2%까지 올려야 된다. 일본 경제가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에다가 돈을 쓰겠다고 하고 앉아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일본이 갖고 있는 향수는 뭡니까요? 일본이 부흥을 언제 시작했어요? 한국전쟁이잖아요. 여기서 한국을 활용을 해가지고 군사적인 긴장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예? 산업이 다시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있다. 일본의 이 극우 세력들이 볼 때는.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켜서 그렇죠. 과거처럼 군사적 대결을 만들어내고 자기는 그 사이에 헌법 개정에서 군사대국으로 가고 국가부채가 지금 엄청 나와가지고 금리 올라가는 것도 지금 허용을 못하겠다는데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한반도 이 긴장을 활용하겠다는 거지. 과거 경험도 있고 본인들한테는 그러니까요. 추억도 있고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는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한국의 군사적 긴장이 필요하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데 쓰겠다고 하고 앉아있고 일본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자기들 출구를 만들겠다고 하고 근데 이거 윤석열은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미국은 우리 형님이지. 이거 2개밖에 없잖아. 미국 경제도 봐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래가지고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거리고 앉아 있듯이 한번 판이 바뀌게 되면은 경제라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한국을 지금 소모품으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과 일본 입장에 한국 경제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거기서 균형을 잡기는커녕 맨 앞에 행동대장 하려고 하잖아. 그렇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팔 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처음 그랬거든요. 미국이
러시아 제압 못한다. 그리고 중국 압박 전략도 실패한다. 중국한테 타격은 입힐 수 있죠. 근데 중국을 무릎 꿇리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보수 세력들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지금 보게 되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듯이 미국과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좀 손에 피를 덜 묻히면서 한국을 활용을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싶고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미국은 이 통제력을 상실했고 일본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데 여기서 좀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미국의 일본의 이해대로 우리가 움직이다는 큰일 나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이니 하면 안 된다. 지금 경제는 정치에 애속돼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죠. 한미일로 묶기 시작하면 그들의 의도가 그러하므로 최소한 한미일 군사동맹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노선인 거예요. 미국, 일본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수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으면서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되겠죠. 예. 예. 이제 가시죠 말도 안 했는데 자진납세로 가버리시네.